462페이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6회. 76회 기출문제. 자, 75회와 비했을 때 비슷한지 높아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전표가 뭐가 잘못됐나요? 예. 요거는, 그 후속 작업이 없는 전표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9월 14일 추가 작업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9월 14일 문제였는데, 소유권 이전된, 요 불공제 매입세, 거기에 반영이 돼서 그러나? 예, 56만 원인데, 이것을 만약에 60만 원으로 내가 고친다. 음, 이 불공제 유형 때문에 그렇네요. 불공유형은 우리가 이것이 어디로 넘어가 있냐면은 이 매입세 불공제 내역서라는 거 부속 서류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9월 것까지죠. 7월부터 9월로 가면은 예, 불공제 매입세 여기에 반영이 돼서 그런데요. 지우고 새로 입력을 해야 돼요. 예, 삭제하고. 금액이 틀려서 그런 건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462쪽 펴시겠습니다. 462쪽. 아까 제가 시간을 15분 재드렸어요. 15분. 15분 재고 15분 다 됐을 때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요. 거의 한 90%는 다 하셨더라고요. 15분쯤에 끝에 이제 그 31번, 32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시간쯤에 또 미리 이미 다 끝내신 분도 계셨어요. 자, 이제 시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76회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과장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옳은 것은 네. 거래의 결합 관계다 해서 거래의 8요소 아시죠? 거래의 8요소. 그러니까 분계를 거래의 8요소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김 부장, 이 과장님, 영업부 박대리 부산 출장 비용을 지출했습니까? 이 과장이 영업부 박대리 출장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가지급 처리했습니다라는 이 회계 처리입니다. 우리가 많이 해봤던 거죠? 그러면 대변의 현금, 차변의 가지급금이라는 분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거래의 결합관계로 정리를 하면 가지급금은 자산, 차변에 왔으므로 자산 증가, 현금은 자산, 대변에 갔으므로 자산 감소. 이러한 결합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에 있구나 하는 걸. 네, 우리가 앞에서 전표를 처음에 입력해 나가면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전표를 그 분계 써보고 이것을 거래의 결합 관계로 자꾸 써봤었죠. 예,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문제의 이 1번과 같은 문제 해결만이 아니고 우리가 전표를 입력한 것이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면서 회계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거래는 어떤 결합인가 거래의 8요소하고
결합을 해서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거래였어요. 또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오래간만에 질문하네요. 이 질문을.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도 굉장히 띄엄띄엄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거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을 작성하는 현금 흐름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정 기간 기업의 현금 흐름과 현금의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랬죠? 바로 우리 재무제표 중에 우리가 이제 실무 수행할 때 현금 흐름표라는 걸 작성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건 상장 기업에서만 결산 때 작성을 해요. 비상장 기업에서는 현금 흐름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해 본 경험을 없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가 어떤 재무제표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바로 요만큼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어,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으로 구분해 가지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정리한 재무제표다.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76회에서 2번을 딱 보니 출제 빈도가 아주 적은 문제를 2번에다 딱 내놨습니다. 여러분이 현금 흐름표에 대한 문제 그동안 아마 풀어보질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이론을 앞에서 앞부분에 그 재무제표 읽어 나갈 때 제가 요거는 한번 기억을 해 둬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자, 이 기회에 현금 흐름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고,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다음 중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이랬습니다. 네, 손익계산서 구조를 알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를 물어봤으므로 영업이익이 어떻게 계산되는가를 알면 되죠.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가지고 영업이익을 구하잖아요. 그게 아닌 것을 찾으면 돼요. 자, 1번. 직원들에게 지급할 명절 선물을 구입했다. 명절 선물은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니까 영향이 있고. 회수 불능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을 처리했다. 회수 불능 매출 채권, 즉 외상 매출금의 대손 처리인데요.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대손 충당금이 대손 발생한 금액 이하로, 그러니까 발생한 금액이 충당금보다 낮으면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그래서 손익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런 분계가 나면. 자, 그래서 요거는 삼각형. 영향이 있는 것은 어떤 때 영향이 있을까요? 대손이 발생한 금액이 대손 충당금 설정액보다 더 많으면 충당금에서 상계한 나머지를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잖아요. 그렇다면 영향을 미칩니다. 자, 2번은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충당금이 충분하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이자 비용 여기서 이제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로 가는 건데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하고는 관계가 없는 비용이죠. 이것은 확실하게 답이 되겠네요. 예, 확실하게 3번 답.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뭐 따질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삼각형을 쳐놨던 2번은 대손 충당금이 부족했던 거라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대손 발생액보다 대손 충당금이 부족해가지고 대손 상각비 처리를 했구나. 자, 3번은 답이 3번이 확실합니다. 왜냐? 이자 비용은 영업이 비용입니다.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법인세 차감전 이익과 당기순이익에만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4번. 본사 건물에 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계상했다. 본사 건물에 대한 보험료 판매관리비죠. 영향을 주죠. 자, 3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면요. 다음 재무제표상 개정 과목을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 배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한다.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예. 자, 우리가 그러면 밑에 보니까 제품, 당좌예금, 개발비, 임차보증금이 전부 자산이에요. 자산에서 유동자산이 위로 올라가죠. 먼저 나오죠. 네, 제품, 재고자산이니까 유동자산, 당좌예금, 당좌자산이니까 유동자산. 네, 요 두 개가 유동자산이에요. 자, 그 두 개 중에서도 당좌예금이 유동성이 더 높은 겁니다. 당좌자산이니까. 제품은 뭐예요? 재고자산이죠. 팔아야 현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예금이 1번, 제품이 2번, 즉 나가로 시작되는 걸 답으로 찾으면 되겠네요. 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가. 나머지 뒤에 개발비하고 임차보증금은 뭐 따져보지 않아도 당좌 예금이 맨 먼저 나온 거, 그 다음에 그 뒤에 제품인 거, 그것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가 나왔어요. 다는 개발비죠. 개발비는 무형 고정자산이죠. 그러면 임차보증금이 맨 뒤에 나왔어요. 이거는 기타의 비유동자산이죠. 기타의 비유동자산이 항상 기타가 맨 밑에 나오는 거예요. 예, 기타의 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이 기타의 비유동자산이다. 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저처럼 이것을 이게 유동성 배열 난 정리가 잘 안 되는데 하실 때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컨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시험 보는 날 요거 실행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개정 과목 및 적유 등록에 가서 자산 눌러가지고 요 순서예요. 요 순서. 당좌예금이 맨 먼저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제품은 그 다음에 나오는구나. 예, 제품이 이쯤에 나오는구나. 예, 개발비 예, 한참 밑에 나올 거예요. 기계장치보다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그 밑에 나옵니다. 예, 영업권, 특허권 여기 나오죠. 예, 개발비도 여기 같이 나와요. 개발비. 예.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은 맨 여기 962번에 나와 있네요. 예, 임차보증금이 더 밑에. 예, 여러분이 이 개정과목이 적유 등록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 찾아볼 그럴 여유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시험 보는 날 어디 가서 찾아보면 되겠지. 그런 여유가 있으시면 가서 저기 찾아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시험 보는 날 이걸 보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문제가 없어요. 자, 하지만 뭐 굳이 그렇게 안 보더라도 제가 지금 여기서 요 가나만 가지고 순서를 따져보더라도 유동성 배열이라는 것은 현금화가 빠른 것이 맨 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항상 맨 위에요. 현금. 그 다음에 당좌예금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렇게 가요. 그 개정 과목 우리 자산에 보면 코드가 먹여져 있잖아요. 101번. 이게 유동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102번. 그 다음 103번. 그래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순서대로 쭉 나가요. 자, 유동성 배열을 해봐라 하는 문제 4번 문제가 나왔는데 뭐 어렵게 낸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76회에서
아주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를 만났어요. 예. 앞에서 그동안에 이런 스타일로 질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 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거래에 대한 분개로 옳은 것은 매출거래처의 파산으로 받으러온 70만 원이 회수 불능되었습니다. 단 파산일 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41만 원입니다. 네. 아까 우리가 몇 번 문제 풀었었나요? 3번 문제 풀 때 2번에서 삼각형 표시했던 그 경우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예. 자, 받으러움이든 외상매출금이든 간에 이게 다 매출채권이에요. 그래서 매출채권이 지금 아니죠. 회수가 불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손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41만 원만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41만 원은 일단 차변의 대손 충당금 정리해 버리고 모자라는 돈이 29만 원이 모자랍니다. 29만 원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 분계를 찾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차변의 대손 충당금 41만 원에 또 차변의 대손상각비 29만 원짜리 분계를 찾아보면 나번, 네, 나번 이게 대손 회계 처리예요. 외상매출금도 받으러움을 외상매출금으로 바꾸는 것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대손 처리하는 방식. 그래서 대손 처리 분계 문제가 나왔어요. 5번. 얼마 전에도 이 문제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74회인가? 여기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번입니다. 대손 처리 문제를 출제했구나.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회계 처리 시 차변의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본사 업무용 건물에 중앙 집중식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고요. 이 설치로 인해서 건물의 가치가 증대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따라서 차변에 자산 잡아야 돼요. 건물이라는 자산이죠. 그래서 답은 건물이다. 건물의 자본적 지출 문제였습니다. 4번. 6번 문제의 답을 찾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건물은 항상 이 개정 과목이 건물일 수도 있고 여기 지금 보기에 보니까 투자 부동산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 부동산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해 줘야 돼요. 어떤 용도의 건물인가? 예. 만약에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조금 투자 부동산이 답이 되도록 하려면은요. 요 앞부분의 내용만 살짝 바꾸면 돼요. 본사 업무용이라고 안 하고 투자 목적의 건물에 중앙 집중식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고 이 설치로 인해서 이 건물의 가치가 증대했다. 이렇게 건물의 용도를 투자 목적이라고 했다면 여기 답은 투자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투자 부동산. 투자용 부동산은 개정 과목이 건물이든 토지든 투자 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건물, 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에요. 개정 과목을 건물, 토지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업무에 사용하는 건물이고 토지인 거예요. 투자 목적인 부동산은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다 그냥 투자 부동산 하나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여기는 업무에 사용하는 본사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건물로 회계 처리해야 맞다. 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항공은 종업원 김한공 씨가 퇴사하여
퇴직금 1,7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김한공 씨 퇴사 직전에 주식회사 한공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2천만 원 넉넉하게 있네요. 김한공 씨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분개로 오른 것은 이것도 참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76회를 보니까 이론에다가 분개 문제를 많이 냈어요. 벌써 두 개나 5번, 7번. 네, 분개 문제. 그다음에 1번도 사실 분개 문제예요. 1번도. 그렇죠? 예, 분개를 거래의 그 판료소, 거래의 결합 관계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분개가 지금 1, 5, 7번이 나왔다. 자, 7번 문제도 자주 나오는 분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퇴직금 지급에 관한 거. 여러분 이 69회부터 지금까지 풀어오면서 이론에서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제를 처음 만난 거예요. 예, 잘 알아두세요. 자, 제가 아까 문제를 읽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넉넉히 설정되어 있구나 그랬습니다. 자, 김한공 씨에게 지급할 퇴직금 1,7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어요. 그러면 대변에는 보통예금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이걸 퇴직급여라고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지난해 결산 때 부채로 이미 설정하면서 지난해 비용 처리를 했어요. 지난해 회계연도에. 지난 결산 때. 왜 퇴직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지난해 결산 때 회계 처리를 했느냐? 자,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 회계라고 그랬죠. 우리 퇴직금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 때 그동안 일한 거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미리 비용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를.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을 한 기업이면서 그 퇴직연금이 그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이네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아요. 네.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비용 처리를 안 해요. 왜냐? 전기에 비용 처리한 거예요, 미리. 그래서 답은 1,70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차변에 오는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감소시키는 거예요. 3번입니다. 3번. 자, 가번이 답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가번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제로인 경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하나도 없으면 그냥 단기에 비용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판매관리비로. 퇴직. 납원과 같은 분계는 보통예금에서 300만 원만 지급했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됩니다. 예, 1,7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계좌에 이체했으니까 납원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라번의 경우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예, 보통예금은 왜 2천만 원이 나가요? 여기 1,7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말이 될 만한 것은 과번이 일단 답이고 현재는 가번이 답일 수도 있다. 가번이. 예. 1,700만 원을 지급했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제로인 경우. 이때는 가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3번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관한 회계 처리 문제. 다음에 이제 8번부터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및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납세지. 납세지는 사업장이 납세지죠. 1.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2.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원칙이에요. 임시사업장이라는 뭐냐? 원래 이천시 창전동 100번지에서 이 의류 도소매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음식 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도자기 축제장에 가서 축제 기간 동안 일주일간 거기서 영업을 했어요. 그러면 도자기 축제장은 여주 도자기 축제장이에요. 여주도 뭐 이천 세무서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만약에 여주 세무서가 따로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주 도자기 축제장에서 가서 영업한 것은 여주 세무서에 신고하느냐?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자, 그래서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창전동을 사업장으로 봐야 돼요. 다음에 3번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맞아요. 예.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임대사업자. 예? 부동산 임대사업자. 다음에 4번 직매장과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 자, 하치장을 왜 사업장이라고 안 하느냐? 거기 토지에다가 우리 회사 토지에다가 건물도 지었는데 왜 사업장이 아니냐? 하치장.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사업장 아니죠. 그렇죠.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를 하거나 판매가 일어나는 곳만을 사업장으로 봐요. 제조하는 곳이거나 판매가 일어나는 곳.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치장이라는 곳은 뭐 이 포장 단위를 바꾸는 정도, 그 정도만 합니다. 거기서 물건을 만든다든지 거기서 손님을 맞아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거기는 어,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다음에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세금계산서 문제도 자주 나와요. 이렇게. 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예, 거래 징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징수했다라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처럼 주는 거예요. 1번 맞았죠? 2번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 의무가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의무가 없는 것은 뭐예요? 직접 수출. 그러나 수출 재화의 임가공은 국내 업체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은 일단 삼각형. 네. 그다음에 3번.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금을 징수 안 받으면 안 돼요. 예,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든 아니면 증빙을 전혀 발행을 안 했든 아니면 그냥 영수증만 끌어주었든 무조건 거래징수한 걸로 간주합니다. 부가세를 받은 걸로 간주해요. 3번 맞아요. 그다음에 4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한번 따져볼까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뭐가 있죠? 첫째, 공급자의 사업 등록번호라고 하겠습니다. 줄여서 예, 공급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상호, 성명 두 번째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세 번째, 작성일자. 네 번째, 공급가액과 세액. 공급가액과 세액. 지금 4번의 보기가 공급가액과 세액을 말한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 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누락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정확하게 기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네 가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 작성일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을 2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아까 삼각형이라고 했던 거. 3, 4번에 아무 문제 없고요. 1번에 아무 문제 없죠. 예, 그래서 3번이 뭐냐?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라고 했는데 직접 수출만 없는 거예요. 네, 직접 수출만 없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을 보시면은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과세 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25년째 이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습니다. 과세 표준 하면은 매출의 공급가액을 말하죠. 과세가 되는 거. 자, 가번. 상품 예상 매출액 1,500만 원인데요. 할인 100만 원을 차감하기 전이랍니다. 예, 할인한 것은 과세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표준은 100만 원을 빼야 되니까 1,400만 원이 과세 표준이죠. 나번 거래처에 증정한 상품 100만 원인데요. 시가로는 200만 원짜리예요. 매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매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은 상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주었다? 그거는 과세입니다. 그런데 원가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과세해요. 따라서 여기서 과세 표준은 시가가 됩니다. 200만 원. 다음에 다번을 보면 광고 선전용으로 무상 제공한 견본품이라고 그랬죠. 견본품, 여러분 샘플이라는 것은 과세하지 않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원가든 시가든 무시하면 돼요. 견본품은. 따라서 여기서는 과세 표준은 1,4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그래서 2번 1,6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자, 76회 이론 문제 10개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그 앞에서의 이론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응? 어때요? 비슷해요? 그러면요. 쉬워요? 어렵습니까? 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뭔가, 네, 뭐, 여러분들, 그, 출제 유형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아까 그 4번과 같은 스타일. 그 다음에 분계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조금 전에 풀었던 7번, 또 5번, 이런 분계. 대손 처리 분계,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분계, 이런 건데요. 이런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출제된 문제를 다시 또 재탕해서 내는 일은 흔한 일이에요. 네, 흔한 일. 그러니까 미처 퇴직금 지급에 관한 회계 처리나 또 대손 처리 회계 처리 잘 모르셨다면은 5번, 7번 문제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실무 수행 같이 해볼게요.